잠깐 이제 저희가 뒤에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볼 텐데요.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식량 자급률이 우리는 20%대예요. 뭐 26%, 24% 이렇게 약간씩 그 해마다 변동이 있는데 다른 나라 보세요. 뭐 스페인, 미국, 호주 같은 데는 176%거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린 다 수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걸 우리나라 이제 자국민 봤을 때 곡물 자급률 보겠어요. 쌀은 80%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 지금 수입 개방에서 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쌀이 보관되는데 10년 넘게 된 쌀을 계속 창고에서 보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부제를 막 약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창고에는 쥐도 없대요. 쥐도 먹으면 죽기 때문에 쥐도 먹지 않는 쌀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건 정부에서 방출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진 않지만 과자나 쌀을 가공한 여러 식품이 들어있어요. 또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리, 콩하고 밀이 이제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얘기가 될 텐데 콩인 보세요. 8%밖에 안 돼요. 밀은 1.9%밖에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뒤에 얘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GMO 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점심 식단을 예로 한번 보자면 우리가 밥이 있고 찌개 있죠. 뭐 이렇게 채소 있고 소세지, 야채볶음 같은 거, 김치 이런 거 뭐 늘상 먹는 거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보면은 순두부찌개 주 재료 콩. 이게 아까 보셨죠. 콩 자급률이 10%도 안 되니까 전량 다 수입하죠. 그 다음에 샐러드 소스에 되는 마요네즈 그 주요 성분이 식용유하고 유채예요. 근데 이게 제 1세대 대표적인 GMO거든요. 그리고 소세지, 야채볶음에 들어가는 토마토, 콩,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 콩, 뭐 옥수수유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식단에 매일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겠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농산물들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밝혀지기라도 했으면 조심하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의 과학 수준에서 밝힐 수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식용이 아닌 생물체의 유전자가 이식된 이 GM 작물이 우리에게 다양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전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새로운 병도 막 생기고 또 암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알러지도 막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내 건강관리를 잘못했나?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뒤에 쭉 나오겠는데 그래서 GMO 현대 그 기술로는 아직 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위험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작년에 2015년에 3월 20일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세계암 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 세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11개국의 17명 전문가들이 그 연구팀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 제초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농사할 때 농약, 제초제 이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2등급의 발암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이 등급이 5등급이 있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등급이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환경청에서는 무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효소액이 있다 나와요. 근데 효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이 망간을 억제해서 식물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식물에게 뿌리면 일주일도 안 돼서 바짝 말라 죽어요.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야 농사 짓기 너무 편해진 거죠. 작물들을 안 죽는데 잡초만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 1996년에 이 몬산토라고 하는 거대 기업에서 처음에 이 GMO 이런 것들을 GMO 유전자 식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수입이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는 9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GMO 왕국이 됐어요. 다른 나라는 뒤에 나오겠지만 잘 먹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제초제에 한국 사람들이 그 발암물질, 2등급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그 농작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생각하면 그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거기 유전자 그 글리포세이트 들어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아시잖아요. 여기 통 짊어지고 필요한 데만 마스크 쓰시고 막 이렇게 무장하시고 이렇게 뿌리셨잖아요. 잡초만 죽으라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뭐 이렇게 뭐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넓으니까 헬리콥터, 비행기 타고 대량으로 살포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뿌릴 수가 없겠죠. 일반 작물에도 마구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뿌렸는데 나중에는 이 잡초들도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뿌리면은 죽질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슈퍼 잡초가 생겼으니까 죽여야 되니까 더 많이 뿌려야 되겠죠. 더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슈퍼 잡초는 죽어요. 일주일 만에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콩이나 옥수수,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2급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를 그냥 식물 겉에만 있어서 씻거나 이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씻거나 저희가 볶거나 대부분은 끓이거나 이러면 다 죽잖아요. 균들은. 얘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대로 남아서 그 작물에 그대로 흡수돼서 그 그대로 흡수된 걸 우리가 그대로 다 먹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뒤에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글리포세이트 덩어리를 먹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예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기근에 허덕이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공짜로 무상으로 이런 그 먹을거리 식량을 원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GMO 식품 절대 안 받겠다고 전량 거부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맹독성의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는 그 오로지 돌세네라는 이름이 참 재밌죠. 우리나라에서 났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생활하시면 신경과학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 GMO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책으로 그 실상을 폭로한 책이 있는데 그거 뒤에서 조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GMO 몇 가지 품목의 승인을 할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이 GMO 승인 건수가 세계 5위 중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5위 나머지 국가들은 자국에서 아까 캐나다 이런 것처럼 그걸 키워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출해야 되니까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나머지 말고 수입국 가운데서는 일본이 1위, 우리가 2위예요. 근데 일본은 사람이 먹질 않아요. 대부분 동물 사료나 뭐 이런 데만 사용하거든요. 물론 동물 사료로도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먹지도 않는 걸 우리 사람에게 규제하지 않고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하고 그 자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그럼 나머지 90%가 수입이 되는데 그 중에 75%가 GMO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는 콩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1999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더 나아지진 않았는데 한국 소비자원에서 시판되고 있는 두부 22종을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8개 회사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산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그 기업에서도 이 GMO가 성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이미 들어와 있는 국산 콩이라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개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이 GMO 콩이 어떻게 이용되냐면 99%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 먹는 콩기름으로 제조가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료용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게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를 여러분들이 일반 그 간장 발효된 거라고 생각하고 간장, 된장 이런 거 사시잖아요. 그걸 제조하는 데 써요. 그리고도 남는 걸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 추출해서 정말 심각한 건데 두유나 여러분들 쉽게 사 드시죠. 아이들 이유식, 환자 회복식, 뭐 각종 뭐 소세지, 햄 이런 가공식품에 다 들어가는 거여서 이 들어온 걸 100% 다 이렇게 사용해요.
우리는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이번에 옥수수를 보면 이 자급률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거의 100%를 수입한다고 보면 50%가 다 GMO 콩이에요. GMO, 그러니까 옥수수죠. 근데 나는 옥수수 잘 안 먹어.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니에요. 얘가 들어올 때 전분 형태로 들어와요. 녹말가루로. 그래서 이것들이 각종 그 과당, 물엿, 올리고당 이런 데 단맛을 내는데 다 쓰이는 거죠. 그리고 빵, 과자, 음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봐도 안 들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치를 표시하는데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면 6 이하는 표시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를 넣거나 4를 정도 넣었잖아요. 4% 정도를 넣었다면은 들어있어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뻥튀기 뭐 이런 거 팝콘도 많이 드시죠. 근데 그러면은 옥수수 콩기름은 괜찮냐? 그러면 카놀라유는 괜찮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카놀라유라는 이름 자체가 캐나다에서 만든 유채라는 뜻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거의 80%를 GMO 농사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놀라유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은 아직 GM으로 기르지 않는다고 해요. 기왕이면 현미유, 생협에 가면 현미유가 있어요. 쌀 미강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그 현미유나 해바라기 씨유, 올리브유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 그렇죠. 비싸죠. 근데 사실 이런 거 마구 먹고 병원에 많이 가는 것보다는 기본 양념 베이스 정도는 이렇게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서 건강을 그때그때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GMO 식품은 방울토마토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 슈퍼 옥수수, 뭐 씨 없는 인공 감자 이런 것들. 근데 일세모 GMO라고 하는 것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맛으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골라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 GMO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죠? 사과가 뭐 며칠이 지났는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색깔이. 그리고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우리 눈으로 이미 이제 이건 많이 이제 발달이 된 거긴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골라 먹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선별해서 먹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리포세이트는 그냥 씻겨 나가면 괜찮은데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정말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우리 그 변질된 단백질이 우리 신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의 그 2위 국가잖아요, 수입.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GMO로 인한 발병률이, 암 발병률 내지는 질병의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대장암이나 유방암,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의술 기계가 너무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서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검사해서 그 갑상선 암의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유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기형아도 우리가 환경호르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유전자도 파괴하고 이렇게 이제 기형아 발생에도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로지 그 돌세네라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그래서 그전 정신과 쪽에 책을 몇 권 내시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얼마 사이에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폐율 세계 1위, 암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 그냥 사망하는 게 아니라 또 자살률도 높잖아요. 왜 그럴까? 의심을 갖고 그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보니까 그 책이 이거거든요.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는 책인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사서 보세요. 어렵지 않게 완벽하게 분류돼서 보기 쉽게 이렇게 이제 그 폭로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자살률이나 암 발병률 그리고 자폐율 1위라는 거는 분명히 이런 유전자 변형된 GMO 농산물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가 그거에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장이 건강해야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장 속에 유해 세균들, 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장에 들어가면 그 장에서 했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들을 생성하게 하는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울해지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생각할 때는 아니야, 내가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요즘에 내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신경 쓰는 일이 많았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피로도 오고 내가 이렇게 우울해지나 봐. 이렇게 아니 내가 나이를 먹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유추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보면 과학적인 근거들이 다 제시돼 있어요. 보시면은 그 GMO 그 작물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또 그 장 안에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하지만 골수에 축적이 되면 면역력을 떨어서 질병도 각종 질병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암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WTO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2등급 발암 물질로 글리포세이트를 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정부 측에서는 지금 어떤 규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식으로 규명이 됐고, 또 프랑스의 일부 과학자들이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그거 유해성에 대해서 이제 주의 실험 같은 거 했거든요. 근데 보통 실험을 할 때는 짧은 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아주 다량의 그 성분을 투입해서 이제 실험을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며칠, 뭐 몇 달, 한 1년 먹었다고 해서 증상이 마구 나타나면 우린 당연히 안 먹겠죠. 그런데 독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씩 평생 사람 시름시름 앓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극소량을 꾸준히 먹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런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프랑스의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금을 마련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들 그런 사진 보셨죠? 저는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쥐인데 암덩어리가 이렇게 톡 붉어져 나오거나 이런데 이렇게 붉어져 나오거나 그런 변형이 막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과학 그 저명한 네이처지에 막 실었어요. 그런데 미국식에서는 또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힘 있는 사람의 논리로 인해서 그게 그 네이처지에서 다시 그 내려지는 그런 이제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전 세계적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은 이걸 알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런 사정을 우리는 몰랐을까요? 정부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유해성을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을 아무래도 거대 자본이 같이 잠식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거나, 지금 보면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대한 국민이 알고 선택할 권리는 줘야 하는데 우리는 판별할 수도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장 같은 데 가보면은 소량이 들어갔을 때 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다 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자체가 보고 선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GMO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고 반 몬산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는 전량 주겠다고 한 GMO 제품들을 거절했죠. 그리고 터키는 우리나라 라면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근데 거기 대부분 아시잖아요. 스프에 GMO 다 들어갔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전량 폐기하고 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는 거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급식에 더 이상 GMO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표시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GMO를 수입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국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조차도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수입하다가 중지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동물 사료로만 사용하고, 모르겠어요. 일부는 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엄마들은 이 몬산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다국적 거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대 자본이기 때문에 일개 조그만 나라 내지는 힘없는 나라들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종자가 이미 다 잠식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밤 몬산토 행진을 하거나 또 내 아이에게 먹을 모유를 직접 그 실험실에 보내서 글리포세이트 농도를 확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검증, 직접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게 뭐 어떤 사회단체나 내지는 정부도 알겠죠. 보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을 좀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아시잖아. 어린애들이 예전에 성인이 돼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을 막 아이들이 겪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성장 마력이 굉장히 막 좋잖아요. 그게 잘 먹죠.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달걀이나 이런 데 성장 촉진제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알은 안 먹어도 닭고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데 다 들어있는 게 우리 인간에도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양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불매운 운동을 하고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알고 싶으면은 권유도 좀 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 GMO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은 기름 하나라도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기름은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을 볶는 것 자체가 또 우리 몸에 볶은 음식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잖아. 튀기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들을 끓여서도 먹고 볶고 튀겨서도 먹고 다양하게 먹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MO 얘기는 좀 끝내고요.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지 조금 경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여기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처럼 농약이나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한번 유기농 이렇게 그런 농약이 들어간 농산물이 얼만큼 이제 안전한 음식이 분포되어 있나 한번 보면은, 처음 유기농 그 운동이 시작된 건 독일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독일도 14% 정도밖에 안 돼요. 유기농 시장이. 미국이 44%예요. 미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유전자 식품들을 그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국민을 충분히 보호해요. 자국민들은 무서워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봉이에요. GMO 농산물 수입하기 위한 우리는 그 나라들 수출하는 국가들한테 우리는 봉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프랑스나 보시면은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도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지는 않고. 그리고 기타에 속하죠. 우리는 일본이나 우리는 이렇게 이제 10%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시장 보면은 2006년에 2,005억 원대였어요. 그런데 2011년 되면 보시다시피 6,007억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대 되면 3조 원이 넘어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때 되면은 굉장히 유기농이 일반화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지금도 유기농 제품조차도 그 약품 처리, 유기농에는 직접적으로 안 한다고 해요.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했지만 그 실어오면서 배던 아니면은 비행기던 그 약품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튼 그렇게 해서 유기농 농산물이 많이 또 수입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국 농산물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면서 유기농 농산물은 수입이 되고, 그 유기농 농산물이 이제 우리 자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사실 현재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유기농 이런 인증 마크들이에요. 유기농 농산물 맨 위에 있는 거, 유기 축산물, 유기 재배, 유기농 사료만 가지고 이제 농사 키운 거고요. 무농약, 이제 무항생제, 유기 가공식품 이렇게 있는데, 유기 농산물은 보시다시피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 이런 것들 일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기 축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농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사료로 키우지 않은 거고, 무농약은 일정치의 기준치만 사용한 거죠.
그리고 무항생제는 항생제 같은 거 이런 거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 뭐 성장 촉진제 이런 거 넣지 않고 키운 그런 축산물, 닭이나 뭐 육류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라도 한 가지라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구입하시면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로컬 푸드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보면은 이제 로컬 푸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로컬 푸드는 이제 그거잖아요. 이 식품이 생산돼서 운송되고 유통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리를 이동 거리에다가 식품 수송량을 곱해서 나온 수치가 로컬 푸드거든요.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의 1위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저렇게 7,000km 정도 엄청나죠. 그리고 영국은 저 정도 되고 프랑스는 1,000km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도 해롭게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외국 한번 그 추이를 보면 맨 밑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정하죠. 그리고 수입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다 이 식품 체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수입을 많이 안 하고 우리 내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하면 우리 내에서 전체 이런 개념이면은 우리 땅 안에서 키워지는 모든 농산물은 로컬푸드라고 봐도 무해한 거죠. 그리고 일본도 저런데 우리나라만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저렇게 2010년에 엄청나게 뛰어올랐잖아요. 그만큼 계속 식량 자급률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수출을 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우선 식품이 안전하지 않겠죠? 건강하지 않겠죠? 거기 약품 처리해서 어쨌든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이게 싱싱해 보여야 하니까 약품 처리하겠죠? 오면서 또 항공이나 배편으로 같이 오면 그만큼 또 환경 오염시키겠죠. 그리고 그 또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자국 내 농산물도 위태로워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 지키자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처음 시작된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영국의 환경운동가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것은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널리스트인 엘리사와 제임스 부부에 의해서였는데요.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우리 밥상을 보니까 도대체 이 식품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정말 1,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1,000마일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는 식품은 먹지 말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밀가루 키우는 데도 없죠. 설탕, 그리고 뭐 쌀, 올리브, 커피, 초콜릿 이런 거 열대과일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끊고 나서 보니까 보세요. 6주 만에 6.8kg에 빠진 거예요.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래서 자급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그 농물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농산물도 재배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음식 만드는 법도 관심을 갖게 됐고 하면서 삶이 전반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자충우돌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서 뭐 그 밴쿠버나 미국 전역에 지산지소 운동, 일본에서도 지산지소 운동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2008년에 이제 완주군에서 최초로 로컬푸드 운동을 이제 정책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직거래 장터, 농민 장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주변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푸드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말 농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건 집에서 베란다에서 하나 둘씩 뭐 조그만 거 고추도 키우고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 이런 것도 그런 실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GMO랑 그 이제 저희 로컬푸드 얘기를 좀 마감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이런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대해서 음식물의 쓰레기를 버리지 많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리를 해먹는 방법들을 좀 잠깐 볼 텐데,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한 건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연간 20조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식량 자급률은 26% 뭐 20%대예요. 근데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나 돼요. 이렇게 많이 수입해서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또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도 3조 정도나 되고, 또 처리하는 비용이 8천억 원이나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에 예를 들어서 20%만 줄인다고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5kg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소나무 3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흡수량이에요. 이 사람이 30명이 연간 이 안 좋은 온실가스를 계속 흡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통영까지 왕복할 때 나오는 그 온실가스고, 이걸 에너지로 한 사람은 좀 더 빨리 오겠죠. 우리 세탁기 맨날 돌리잖아요. 1080회를 돌릴 수 있고, TV를 5, 6개월이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3개월 이상 돌릴 수 있는 그만큼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전 국민이 20%를 줄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어. 승용대 47만 대,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 이걸 또 에너지로 환산하면 18억 킬로와트인데 39만 가구가 겨울을 날 수 있어요. 그만큼의 에너지고, 또 이 200리터들의 보일러 이 정도 이만큼의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를 하냐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직접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외식도 많이 해요. 그런데 외식을 왜 그냥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을 많이 해서 바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유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식 비용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들 가서 안전한 음식, 반찬 한 3-4가지 나오는데 건강한 음식이 있어요. 이쪽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한 10가지 반찬이 이렇게 쫙 상까지 부러지게 차려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게 더 푸짐해 보이세요? 그쵸? 우리는 비주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는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47%나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먹지 않고 버려지는 것도 보시면은 4%나 돼요, 음식물. 응?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남기는 것도 30%나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얼마냐 음식물 그 발생량이 보면은 0.8%, 이거 이제 국민으로 보면 13톤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 보면은 500만 톤이에요. 국가별로 보세요. 선진국도 저렇게 작은데 우리가 제일 높아요. 0.28kg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들은 어쨌든 온실가스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그거보다 23배나 더 맹독성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악취 발생하죠. 수질오염 생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0조 원 그리고 8천억의 비용이 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비용, 사회적인 어떤 환경 훼손하죠. 보세요. 맨 처음에 생산할 때부터 비료, 살충제 이런 거 써서 화학 성분 때문에 땅이나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걸 또 수송하고 운반하면서 또 환경 오염시키죠. 그리고 음식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않고 버려서 또 환경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시키고 이 경제적인 낭비 생기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턱 없는 맛집은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컬 푸드를 이용해요.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생산자를 알 수 있는,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농사 짓는지 알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음식할 재료들이 그건데요. 껍질째 다 먹을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조리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강된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채소, 양파, 뭐 그다음에 감자, 뭐 각종 배추 꼬다리, 그리고 뭐 오이 꼬다리, 버섯 이런 거 안 먹는 거 우리 다 버리지만 버리지 않고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밥집 오는 손님들은 음식 안 남기는 운동을 해요. 집에서도 그런 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퇴비 만들죠. 저희도 밥집에 퇴비통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고 음식으로 재활용해서 다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조금씩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뒤에 퇴비통 놓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퇴비 만들어서 밭에 가서 뿌려서 이 순환 가능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생활 안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만들 텐데요.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재료는 이거예요. 이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때그때 조금씩 나는 재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상하니까 냉동실에다 얼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갈아가지고 강된장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다 쪼가리들이잖아요. 짜투리 채소들 이렇게 모아요. 호박, 고추, 버섯.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한번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이렇게 믹서에 가는 거죠. 먹기 좋게 갈아서 이걸 끓여요. 끓여서 강된장을 넣고 막 끓여서 이제 조리를 해요.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 맛간장 막 이런 거 만든 것처럼 맛 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 숟가락 뚝 터서 된장국을 끓여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제가 오늘도 그 발효효소 가져왔어요. 그런데 발효효소 조금 섞어서 막 타서 그 강된장 넣고 샐러드에서 드셔도 되고 비빔장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밥집에서는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점심에 비벼 먹을 때 강된장을 사용해서 비벼 먹는데, 처음에는 낯설어서 사람들이 이게 맛있을까 싶지만 그거 맛에 들여서 익숙해져서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금 그러면 만들면서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루하셨죠?